진행해도 될까요? 예. 자,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중선 전선로의 방식 문제만 지금 3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요, 기본서에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관련된 문제 나왔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할 만한 제가 나눠드렸던 이제 서브노트에 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해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그 4장 부분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 지중 전선로의 방식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요, 3-5 지중 전선로의 방식 문제. 보시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92페이지 보시면 금속의 부식은 습식과 건식으로 대별된다. 습식과 건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습식은 뭐라고요? 전식과 화학 부식이 있다. 건식은 뭐라고요? 가스 등에 의한 부식. 가스. 이건 어디서만 문제가 된다고요? 가공 케이블에서만. 지금은 저희가 뭘 하고 있죠? 지중 전선로니까. 거기서 뭘 본다가? 습식에 관련된 전식 부분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중 전식은 토양 또는 바닷물 가운데 존재하는 누설전류에 의해 생긴다. 뭐에 의해서? 누설전류. 그러니까 전류를 안 흐르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되냐, 아니면 전류가 흐르더라도 어떤 그 부식이 되는 부분을 어떤 다른 매개체를 이용해서 대신 부식을 시키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전양극법이 있다 나오는데 회색양극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극에다 마그네슘 같은 걸 설치를 해가지고 그게 대신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이제 전선이 부식이 되는 게 아니라 양극이 부식이 되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누설전류는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럼 누설전류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부분이 방향성을 집어넣는 거죠. 선택 배류법을 이용해가지고 배류를 선택적으로만 하게끔. 아니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연결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설전류가 어디에 생기느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전기철도의 레일, 두 번째 다른 전기 방식 장치, 세 번째 직류기계 접지라든가 용접기, 전류를 사용하는 부분, 네 번째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게 전기철도의 레일. 우리가 가장 보기가 쉬우니까 주변에 철도가 있다 보니까 그 주위에 어떤 그런 전식 현상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왜냐면 케이블들도 그 옆에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누설전류 유출에 의한 부식인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이 전기철도 레일에 의해서 많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펜타그래프가 있고요. 전차선에 전차가 있고 여기 레일이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변전소가 있고요. 전류가 여기서처럼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변전소에서 전기를 주죠. 그럼 이렇게 갑니다. 쓰고 남는 부분을 이렇게 다시 보내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가면서 주변에 어떤 케이블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케이블에도 이런 부분들이 흘러가지고 누설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예? 여기서도 똑같이 전류가 타고 갈 거 아닙니까? 타고 가서 얘도 이쪽으로 흐르릴 거 하니까 얘가 또 이렇게 또 유출이 되겠죠. 얘는 유입되는 부분, 얘는 유출되는 부분. 유출되는 부분 여기에서 유출이 되면서 누설전류가 유출이 되면서 여기가 부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그림인 것처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방지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만약 전류가 케이블 금속 에피에 유입하면 유입점은 전기 방식을 실시한 상태가 되지만 전류가 토양 가운데로 유출을 하는 여기의 경우는 금속이 양이온이 돼서 여기 양이온이 되고요.
유출해 가면 여기에 부식이 된다 이거죠. 아까 유전양극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양극에다가 여기도 양극 아닙니까? 양극에다 다른 재질을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마그네슘 같은 재질을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얘보다는 이 마그네슘이 훨씬 더 부식이 편하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부식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대신. 그래서 회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생양극법이라고 되어 있죠. 유전양극법, 회생양극법,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케이블에다 비닐을 이렇게 씌우라는 얘기입니다. 비닐을. 뭐 비닐을 씌운다는데, 그건 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로 방식을 만드는 거 외에 정기적인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비닐은 정기적인 방식은 아니고, 요것처럼 이제 누설류가 유출하지 못하게끔 아예 싸버리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또 싸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케이블 같은 것도. 아니, 비닐 같은 것도. 그러니까 비닐 같은 경우는 보통, 토양에다 집어넣고 이제 부식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0에서 150년인가? 라고 제가 옛날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을 막 분리수거를 하라는 부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유출하는, 요 양이온이 돼서 유출하는 이 부분을 저감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전기방식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전기방식법. 첫 번째, 유전양극. 두 번째, 외부 전원. 세 번째, 배류. 배류는 또 3가지로 나눠진다. 배류는 뭐라고요? 직접 배류, 선택 배류, 강제 배류. 이렇게 나눠진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드릴까 하면 유전양극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얘하고 차이점은 뭐냐? 전원이 있다 없다입니다. 여기다 전원을 인가하면 외부 전원법이 되는 거고 여긴 전원이 없는 겁니다. 배류법에서도 직접 부분은 이제 유전양극법하고 비슷합니다. 선택 배류법은 거기다 다이오드를 설치한 겁니다. 그냥 다이오드만 선택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향성만 주기 위해서. 강제 배류법은 외부 전원법처럼 여기다가 전원을 인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유전양극법하고 선택 배류법 정도만 아시면 나머지 것들은 다 유출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거기니까. 유전양극법에다 전원만 인가하면 외부 전원법, 배류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배류법은 유전양극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다이오드만 달면 되니까 선택 배류법은. 강제 배류법은 직접 배류법에다가 외부 전원처럼 외부 전원을 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개만 아시면 나머지 근데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유전양극법, 외부 전원법, 배류법이 있고 배류법엔 직접 배류법, 선택 배류법, 강제 배류법이 있다. 그럼 유전양극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양극에는 뭘 썼는지 마그네슘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전양극법엔 전원이 없다. 여기 전원이 있으면 외부 전원법이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죠. 자, 유전양극. 어떻게 된다고? 양극에서 유출이 되면서 없어지니까 그 양극에다 뭔가를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금속 외피가 있고요.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 여기다 양극을 100필 여기다 옆에다 연결해놨다는 얘기예요. 케이블 옆에다가 양극을 달아놔가지고 이 외피에서 유출을 해야 되는데, 예? 여기 이 금속에서 유출을 해야 되는데 대신 양극을 여기 옆에다 또 달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양극을. 그럼 여기서 가다가 이쪽을 통해서 여기서 유출이 되죠. 나가는 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얘가 대신 없어지라고. 얘가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 방식 전류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방식이 되면서 얘가 없어지는 거죠. 이종 금속 간의 전이차를 이용하여 방식 전류를 얻는 방법으로서 P방식 금속보다 부식하기 쉬운 금속을 전해질 내에 연결하면 부식하기 쉬운 금속이 양극,
피방식 금속이 음극이 되어 방식 전류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게 되어 방식 효과를 얻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얘가 지금 피방식 도체가 되는 거고 여기에 방식 그 도체를 듣는 거죠. 그러면 레일 같은데 옆에 가는데 이런 유출점에다가 이런 것들을 케이블 옆에다 이걸 달아놓으면은 변전소 근처에지만 됩니다. 왜? 여기다 달아놓으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왜? 전류가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근데 얘가 지금 정확한 위치를 저희가 모르니까 대충 묻었다. 그럼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쪽으로 더 유출이 많이 되면 여기선 유출이 좀 덜 되겠죠. 이걸 달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외부 전원법입니다. 전원을 인가하면은 얘가 이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돌기 쉽게끔 뭔가 에너지를 더 인가하면은 이쪽에서 유출이 더 빨리 일어나겠죠. 그 외부 전원법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유효 범위가 좁다 이거죠. 유효 범위가 좁다. 그래서 국부 방식에만 사용한다. 말 그대로 전원이 없으니까. 전원이 없기 때문에 그 주위에만 이렇게 보는데 여기다 달으면은 효과를 보겠지만 여기다 달으면 효과 못 보고 여기다 달으면 효과를 더 못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전원을 다른 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전원법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하고. 똑같은데 뭐예요? 여기다가 전원만. 여기 보시면 직류 전원만. 그러면 자르면은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외부에 전원이 있다 보니까 외부 전원법이 된다는 얘기죠. 차이는. 그러니까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직류 전원 장치의 양극을 전해진을 해 설치한 전극, 희생 양극. 희생을 한다 이거죠. 양극이 희생이 된다. 어떤? 여기다 마그네슘 같은 걸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마그네슘 같은 거. 여기 백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장점은, 아까는 유전양극법에서는, 외부전원법에서는 차이가 뭐라고요? 전원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유효 범위가 좁았는데 전원을 넣으니까 어떻게 될까?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겠죠? 거기 보시면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3-19 위에 보시면 이 방식은 직류 전원 설비가 소요되지만 방식 효과가 크고 유효 범위도 넓다는 장점이 있다. 예?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다. 단 보시면은 주위의 다른 매설부의 간섭에 의한 전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심 지역에서는 적용의 주의를 요한다. 전원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 쪽으로도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 자체적으로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류 방식으로 또 넘어가면. 근데 얘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위를 보면은 이제 전위 부분이 얘는 유입을 한다 그랬죠. 얘는 유출을 한다 그랬죠. 유입을 하는 거니까 전위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오다가 전위가 유입을 하니까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쪽으로 흘러가다가 뭔가 이제 유입이 되니까 이때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뭐가 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위가 올라갈 거란 얘기죠. 전류가 흐르니까 이게 누설 전류가 이쪽으로 가서 또 어떻게 되지? 바깥으로 나가죠. 나가니까 전위가 또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위가 떨어지는 요 부분에서 이제, 누설전류는 양쪽에 다 생기는데, 유출하는 여기 부분에서 전위가 떨어지니까, 부식이 일어난다 이거죠. 좀 이따 이제 배리법에서 보시면은. 3. 배리법. 배리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 직접. 2번. 선택. 3번. 강제. 직접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유전양극법하고. 선택은 다이오드만 들어간다. 강제는 외부 전원법하고 똑같다. 전원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만 이제 아시면 이제 됩니다. 이 배류법에는 DC 쪽에서만 사용한다. 철도. 여기 보시면은 94페이지 보시면은 이 방식은 매설 금속에 유입한 전기 철도로부터
전기 철도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배류법은. 이 외부 전원법 같은 경우는 어디 사용하냐면 발변전소 TR 근처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변압기 근처에 갔더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넬 외압 만들어놔가지고 정식 방지 장치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깔려 있는데 전원이 이제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전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조그만 이렇게 그 판넬이 바깥에 그 TR 옆에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도심지 같은 데 쓰지 말라 그랬죠? 도심지 같은 데서는 이런 데는 이런 방식 장치를 쓰고 국부 범위가 적으니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외부 전원법을 사용하는 것들은 발변전소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이 유전양극법하고 외부 전원법을 쓰겠지만 외부 전원법에 대해서 문의가 오겠지만은 얘를 알아야지만 얘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하고 얘 부분은 같이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철도에서만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 쪽에서는 좀 덜 물어볼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직접 선택, 강제 배류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많이 쓴다고요? 선택 배류법을. 왜?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서 쓰지 말라면서요. 얘는 이제 도심지에서 쓰게 되면 강제 전원에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선택 배류법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직접 배류법하고 선택 배류법하고 다이오드를 넣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 그걸 한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택 배류법은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요? 그림과 같이. 저 그림처럼 레일이 있고 요 밑에 P 방식 금속관이 있으면 이게 유입이 되고 얘가 유출이 되는데 예? 그리고 변전소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이거 마이너스가 있고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고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꾸로 얘도 이렇게 흐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 유입이 되고 유출이 되고 여기 부분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여기다 선택 배류기 이렇게 다이오드를 달아가지고 이쪽으로는 못 흐르게끔 얘가 이쪽으로만 흐를 수 있게끔 다이오드라는 그거 아닙니까?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다른 쪽 방향은 못 흐르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저 전이 가지고 설명드리면은 직접 배류법은 아까처럼 이게 안 달려있으니까 얘도 유출이 되고 그냥 직접적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이가 직접 배류법 같은 경우는 전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유입이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택 배류법은 여기다 다이오드를 달았지 않습니까? 방향성을 딱 지정해 놨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다가 방향성을 지정해 놨으니까 얘는 이쪽으로만 갈 거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이렇게. 아까 저기서 본 것처럼. 유전정학처럼.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선택적으로 그 부분을 빼내기 위해서 방향을 맞춰줬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배류법은 이런 식으로 전이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데서 유출이 일어나겠죠. 이런 데서. 예? 이런 데서.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서만 딱 영향을 받기 쉽게끔 하면은 여기서 대책을 세우면 좋은데 이렇게 직접 배류법을 하게 되면 이런 데서도 유출이 일어나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개수들이 막 주변에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철도를 지나가면서. 그러면 안 되니까 이쪽만 딱 보기 위해서 변전소 쪽으로만 딱 빠질 수 있게끔 다른 쪽으로는 안 가고 이쪽으로 빠지기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라 이거죠. 다이오드로. 이게 선택 배류법입니다. 그럼 강제는 전원이 들어가면 된다면서요. 전원이. 이거 보시면 그래서 선택 배류법은 매설 금속과 전철 레일 사이에 선택 배류기, 배류기를 접속한 것으로서 매설 금속의 전위가 전철 레일에 대해 가장 높게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 정전위가 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전위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빨리 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강제 배류법은 여기 전위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근데 여기 나왔던 것처럼 전기철도 쪽이니까 전원이 직접 배류법의 외부 전원을 인가한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전기 방식이 이제 끝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서 교재로 봤을 때는 예제 3-3 발성 배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 뭐라고요? OF 케이블, POF 케이블. 왜? 송전 용량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 OF 케이블 많이 쓰죠. POF 케이블 많이 쓰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CV 케이블 많이 쓰죠. 예? 1호사축도. 그거에 대한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CV 케이블 쪽만 아까 OF나 POF는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하고 CV 쪽만 설명을 하면은 지금 154 송전선로에서도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CV 케이블을 2개를 포설을 해봤는데 케이블이 더 절연이 더 좋아져가지고 케이블 굵기가 더 외피 부분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진 거죠. 여기 보시면 전기적 특성이 양호하고 내열성도 좋다. 중량이 가볍고 접속 방법도 용이하다. 내 약품성이 양호하다. 절연체의 두껍기가 두껍다. 내 코로나성이 열통하다. 물의 침투에 의한 트리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저번에 어떻게 했죠? 부풀은 테이프 보여드렸죠? 바깥에. 그 물이 묻으면 걔가 젤리처럼 해가지고 부풀어 옵니다. 테이프가 부풀어진다고 해서 부풀음 테이프입니다. 걔가 부풀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젤 형태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으로는 물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부풀어지고 화학작용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연습 문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 SL 케이블 설명을 드렸죠? H 케이블, 벨트지 케이블. SL 케이블은 뭐라고요? 유침지가 들어갔다고요. 처음에 1번이 뭐였죠? 벨트지. 2번이 뭐였죠? HG. 3번이 유침지. 4번이 OF. 5번이 POF. 근데 3번부터 유침지 아닙니까? 여기 다 유침지네. SL 케이블도 유침지고 OF 케이블도 유침지고 POF 케이블도 유침지고 아까 그 설명드렸던 것들의 공통점이 유침지인데 뭐라고요? SL 케이블 같은 경우는 또 OF 케이블 같은 경우 파이프형 케이블 같은 경우 강간이 있느냐 없느냐 또 기름의 통로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써주시면 되죠. 전력 케이블의 외장 방법에 의한 4종류 보시면 될 것 같고 CV 케이블하고 OF 케이블에 대한 유리한 점 이거는 앞에 예제에 있던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중 케이블의 시공 방법 3가지 직매식, 관로식, 전력구식 아까 장단점 설명드렸죠. 케이블의 안전전류에 대해서는 그 2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허용전류, 안전전류 설명드렸고 지중 케이블의 전류 용량 증대 방법은 이렇게 하면은 써주실 때 뭐라고요? OF 케이블도 써주시고 POF 케이블도 써주시는데 그 외에 이제 새로운 전력 케이블로 해가지고 관로 기준 케이블, 극저온 케이블, 그리고 초전도 케이블 이렇게 5가지를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공선로에서 증대 방안이 있듯이 지중선로의 증대 방안은 그런 부분이 있다. 지중 케이블 허용 전류 부분에 관련된 부분. 8번의 전력 케이블의 손실 종류, 전식의 원인과 대표적인 방어 제재. 8번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중 케이블 쪽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장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빨리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번에 2장, 3장 할 때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송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관련된 내용들도 설명드리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오늘 이 정도 설명드린 것만 봐도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블의 손실. 케이블의 손실은 아까 그림을 그렸었죠.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생각나시나요? 실차장님. 아까 3가지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그리고요. 그리고 하나. 예. 이 두 개는 생각나셨죠, 지금? 그래, 그림을 딱 그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딱 그림을. 여기 보시면 케이블의 손실. 그림을 딱 그리고 어떻게 돼 있다고요? 처음에 방식증, 외부가 있었죠? 방식증이 있었고.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시스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었죠? 절연체가. 절연체. 시스. 도체. 거꾸로 외우셔도 되고 안에서부터 외우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안에서부터 외웠습니다. 이렇게 도체.
도체에서는 뭐가 생긴다고요? 저항선이 생긴다고요. 도체에서. 절연체에서는 유전체선이 생기고요. 세 번째, 시스에서는 연피선이 생기고.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딱 먼저 그려주셔야지만 그 다음부터 설명이 되겠죠. 도체에 의한 저항선, 절연체에 의한 유전체선, 시스에 의한 연피선. 같은 얘기 아닙니까? 도체가 저항이고 동으로 돼 있으니까. 그 방식층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림을 그려주시고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실 때 1번 저항선, 2번 유전체선, 3번 연피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죠. 저항선은 케이블에 전류가 흐르면 생기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I자선 R에 대해서 나오겠죠. 유전체선은 유전체에 대한 전압이라든가 손실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유전체 손실 WD는 보시면은 WCE 자승 탄 델타. 이제 유전 영역 같은 이제 케이블 시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완해서. 그때 왜 사인 델타를 안 쓰고 탄 델타를 쓰느냐. 이런 것들은 그 자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각도를 봅니다. IR 성분의 부분하고 IC 성분을 보는데 이 부분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열화가 될수록. 그럼 이거를 이제 사인 델타로 이렇게 드는 거냐, 판 델타로 듣는 거나, 요거 분의 요거나, 요거 분의 요거나,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아주 작기 때문에. 요거는 크고. 이제 계산하기 편한 탄 델타를 쓰는 것 뿐입니다, 그냥. 사인 델타로 쓰는 거나, 어차피 우리는 요거만 보면 되니까. 요게 지금 뭐 온도 조건에 따라서 뭐 4%, 뭐 5%, 6%, 7%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 조건에 대해서 보는 거죠. 이 탄델타가 유전체에 대한 역률이다 이거죠. 그거하고 이제 걸리는 전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된다 이거고요. 연피선 같은 경우는 와전류가 흐르겠죠. 여기서 전류가 흐르면서 와전류가 흐른다든가 해가지고 연피선이 발생되죠. 변압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똑같이 변압기에서 동선하고 철선이 있었잖아요. 철선은 무부하선이고요. 동선은 부하가 걸렸을 때 생기는 부하선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표류부하선도 있고 와전류선도 있었고요. 그래서 철선 같은 거 방지하기 위해서 철심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예? 크게 놓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쪼갰죠. 철심이 이제 통짜리 가래로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표류부하선도 생기고 와래선도 생기니까 이걸 조그맣게 이렇게 성층 철심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손실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줄여지기 위해서 삐쭉삐쭉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변압기 철심도 끝에가 이렇게 탁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그럼 그런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 끝에가 삐쭉하게 튀어나왔거든. 자세히 보시면 그런 것들도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한 부분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케이블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지 말고 변압기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또 주파수 50Hz, 60Hz가 있다. 그러면은 케이블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변압기, 전동기, 발전기 이런 것들은 자계를 형성돼서 하는 부분인데 그 주파수가 틀려졌을 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또 변압기 같은 건 이제 손실 외에도 소음 같은 게 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피선이 있다. 연피선에는 와전류라든가 와전류 손실 같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렸고요. 이걸 정리해놓은 자료는 제가 메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뭐 했던 옵셋, 가공 선로의 옵셋하고 지중 선로의 옵셋 비교하시오. 간단하게 그러면 가공 선로의 옵셋은 이렇게 짧게, 길게,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이렇게. 요거죠. 진선과 조약에서 각각 단락이 일어나지 말라고. 지중선로에서는 어떻게? 맨홀이 있으면은 관로부에서 여기 연결부까지 굴곡을 주는 거. 왜? 신축기에서. 요거 말고도 맨홀에서도 옵셋이 있죠. 그게 이제 전력구나 맨홀에서 옵셋이, 요게 이제 맨홀에서 옵셋이고 전력구에서 옵셋이 아까처럼 보는 스네이크 배선.
이런 부분이 있었죠. 아까 제밍 레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고, 이런 스네이커 배설이 또 어디서 있었다고 이렇게 전력구가 수직구가 있었고 수평구가 있었잖아요. 이건 수평구에서 배설한 거고, 수직구에서도 내려오면서도 이렇게 스네이커 배설을 합니다. 근데 스네이커 배설을 하면서 여기 부분에 대한 활락이 뭐라고요? 미끄러짐. 케이블을 미끄러진다는 얘기예요. 잡아놨는데도 여기도 중간에 케이블을 잡아도 얘가 미끄러지니까 그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 상단 고정 방식, 그 중간 고정 방식, 뭐 스프링 방식 해가지고 여기서 상단을 고정하거나 뭐 중간을 고정하거나 여기 스프링을 달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힘을 잡아준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보다 보면 이제 그 냉각 부분. 아까 케이블에 대해서 냉각을 할 때 뭐가 있었죠? 벨트지, HG, SLG, OFG, POFG. 요 5개. OF나 POF는 냉각이 들어간 거죠. 무슨 냉각? 기름, 오일.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POF, 파이프인데 오일이 필드된 파이프. 이외에 다른 게 뭐였죠? 관로 기준 케이블. 뭐가 들어가 있죠? SF6. 가스로 냉각이 되죠. 얘는 PGF 케이블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이제 OF 케이블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CV 케이블 같은 경우. 그냥 CV 케이블 쓴다. 그럼 직매식하고 관로식하고 전력구식이 있는데 직매식 같은 거는 발산이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열방산이. 그 냉각 효과가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냉각을. 근데 이 관로식이나 전력구식에는 냉각 효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 쓰는 냉각 방식을 나눠보면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관로, 간접, 순행식. 관로, 직접, 순행식. 동도, 트러프내, 간접, 순행식.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관로, 간접, 순행식은 이렇게 관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관로가. 근데 뭐 어떤 관로 이렇게 막 뭐 여러 개를 묶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케이블이 들어간다. 여기는 케이블이. 근데 삼상 이렇게 가고 나면 항공 비겠죠. 여기다 워터, 물이 들어가는 거죠. 물이. 아까 빈 공간에다. 빈 공간에 물이 들어가면 여기서 어떻게 돼? 대지로 방전할 수 있는 부분이 물이 여기서 차갑해지니까 이 부분이 빨리 방열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물을 냉각을 시켜가지고 간접적으로 냉각을 시키는 방식. 차가운 물을 보내서. 이런 게 관로 간접 순행식이고 직접은 아까 오일 필드 같은 거 어떻게 돼 있었죠? 케이블 안에 오일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얘도 관로에다 직접 집어넣는 겁니다. 어디? 관로에다가 케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빈 공간이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냥 오일 필드처럼 직접 냉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문제점이 뭐냐면 얘가 지금 그 외피가 그 방식이 돼 있잖아요. 방식층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하면 기스가 좀 나겠죠. 이렇게. 그럼 절연이 나빠져가지고 물이 바깥에 계속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열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원인에서 열화를 하거나 전기, 뭐 열, 화, 생, 화생, 전열기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전기적, 기계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원인 등에 의해서 열화를 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 열화하는 부분이 전기트리, 수트리, 화학트리가 또 나눠진다. 트리라는 건 이렇게 그 아까처럼 보이드가 생겨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만큼의 전기가 강하는데 보이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가 강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그
트리척으로, 나무의 트리처럼 이렇게 변화해서 나간다고 해서 이걸 트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기적인 원인에서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물에 의해서 생긴 거, 화학적인 원인에서 생긴 거, 이런 식으로 열화되는 과정들이 틀려지는데, 여기 보면 수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여기 계속 가게 되면은 수트리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런 거에 대한 단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실 때도 나머지 이렇게 교재는 없지만은, 기본서에는 없지만은 다른 답안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써주시라는 얘기죠.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냉각 방식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여기다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수트리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런 그림에다가 물에 의해서 침투, 수분에 의한 침투에 의한 수트리 해가지고 그림 하나 더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이해하시고요. 동도 트로프의 간접 순행식은 아까 여기는 전력구식처럼 되는 겁니다. 여기는 관로라고 붙었죠? 얘는 동도 같은 안에 트로프가 뭐였죠? 트로프가 아까 직례식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트로프인데 이렇게 받쳐주는 부분. 근데 직례식에는 지금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지금 저희가 열방산이 좋으니까. 그럼 전력구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하냐? 전력구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죠? 아까 보여준 것처럼 전력구가 이렇게 있다. 가대를 세우고 어떻게 클리트를 달고 고정력 가대에다 클리트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케이블들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간접 순행식이니까 옆에다 다는 겁니다. 옆에다 이렇게 달거나 아니면 밑에다 달아가지고 그렇지?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전력구 안에 그냥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옆에다 수관을 하나 더 가는 겁니다. 이 간접 순행식처럼. 간접 순행식은 관로에다 집어넣은 것 뿐이고요. 얘는 그 옆에, 같은 트로프 옆에다 넣어가지고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기 가는데 옆에, 보시면은 밑에 그 배관들도 지나가는 데들이 있죠. 아까 얘기한 그 공동구식으로 가면은 전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도, 그 다음에 전화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 이제 차가운 냉각수가 같이 지나가게 되면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겠죠. 왜냐면 이 매질이 공기를 통해 가지고 이걸 차갑게 해줘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땅을 통해서 차갑게 해줘야 되니까. 얘는 효과는 좋은데 거기에 따른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또 있는 부분이 이런 가스 냉각 방식이 또 있다고요. 가스를 통해서 SP6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냉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 제밍 레이쇼도 설명을 드렸었고, 그럼 이 CV 케이블의 열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진단 방법이라든가 고장점 측정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CV 케이블의 열화 원인. 대책. 이런 것들도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에는 없지만 아까 열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정기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화학적인 부분, 예? 열적인 부분, 생물학적인 부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열화 원인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도체가 있고 반만 봐가지고 도체가 있고 이렇게 절연체 부분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좀 공국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트리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트리 부분을 이렇게 정기적인 부분에서 생기는 전기 트리 그림을 그릴 때 아까 외부에서 이렇게 수분에 의해서 생기는 이렇게 예? 트리가 생기는 게 수트리. 여기 화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기름이라든가 이런 데 좀 약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외피가 떠가지고 절연이 깨져가지고 나오는 이런 화학 트리. 이런 세 가지로 또 나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보이드가 왜 생기냐?
진공으로 주입을 할 때 이제 제대로 주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생겼을 때 중간에 뭐 파티클 같은 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조금씩 절연이 깨지면서 나중에 절연이 깨지면 이렇게 깨지면서 이제 절연이 파괴돼가지고 생긴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제조 시에 생긴 공급. 얘는 수분, 침투. 얘는 뭐 화학약품, 기름. 기름 등에 의한 이런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여러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될 거고, 이제 대책. 어떤 대책이 필요했는지. 옛날에 그 보시면 건매컴 천단방 이렇게 나왔습니다. 컴, 첨, 단, 반. 건식 공법을 써라 이거죠. 왜냐면 습식을 해가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식 공법을 쓰라고 하는데 건식 공법을 쓰기는 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재질 자체가 만들 때 습식을 해가지고 왜냐면 용융을 해가지고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케이블이 이걸 어느 정도 압축을 시키려면은 건식에서 만들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습식에서는 이걸 아까처럼 이제 재질을 집어넣어가지고 습식이라는 건 물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유동성이 있는 부분에서 쭉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균일하게 돼가지고 얘를 이제 냉각을 시키면서 하는 부분인데 건식은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습식은 이제 중간에 그걸 하다 보니까 공극을 밀어놓고 하면서 중간에 기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건식은 그런 기포 같은 게 없으니까 공극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표면을 매끄럽게. 매끄럽게 한다는 게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해서 어떤 그 외부적인 요인을 덜 받게끔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칠어지면은 어떤 이런 부분이 표면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컴파운드 충전. 중간에 이 부분이 있으면은 어떤 부분도 있냐면 절연을 하기 위해서 요즘엔 도체에다가 절연 보강체를 센 압력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럼 도체가 그냥 어떻게 되냐? 도체 주위에 이렇게 돼 있었죠. 6개, 12개, 18개, 1, 6, 12, 1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홈이 있죠. 그 도체 사이에다가 그 어떤 그런 케이블 보강제, 케이블 케어 그 제품을 딱 집어넣으면 고기가 이렇게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간에 보이드 있는 쪽으로 파고들면서 그 절연체 부분을 채워준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센 압력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한쪽에서 센 압력으로 밀어주고 한쪽에서 진공으로 빨아주고. 그래야지만 이쪽에 압력 차이가 있어야지 가는데 아까 뭐죠? 전이도 있어야지. 전이 차가 있어야지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차가 없으면 안 흐릅니다. 전이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케이블 CC의 저감 대책이 어떻게 됐었죠? 전이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접지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쪽에 전이가 있으니까 접지를 해주면 영전이가 되니까 이쪽으로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잔류전압 같은 거 없애려고. 양단 접지, 편단 접지, 뭐 크로스 본딩 접지 하는 것도 다 전이차. 얘도 마찬가지로. 압력차가 있어야지 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첨가제를 넣는다든가, 단말 처리를 한다든가, 단말 처리를 잘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반도전층을 균일하게 한다든가, 균일. 왜냐면 도체, 내부 반도전층, 외부 반도전층, 이런 부분이 안 맞으면서 어떤 전기가 깨지면서 전기 부분이, 왜냐면 반도전층이라는 전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부분이거든요. 반도체처럼. 반대, 여기서 도체 생긴 부분이 이쪽으로 나가지 않게끔 막아주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 보면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이 파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균일하게 해주고. 그 것들을 보시면은, 뭐, 이물질 침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그 케이블의 단절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을, 절연을 할 때, 도체가 있고, 여기 이제 재질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단절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케이블에 대한 전이 경도를 낮춰준다. 단절연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전이가 올라가는데, 1단 저감을 했으니까.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단이라는 건 1단, 2단, 3단식으로 했는데 1000kV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에서는 1단은 100kV씩 단절연이 된다고 그랬죠. 1000kV 이상에서는 1단이 얼마라고? 250이라고요.
그러니까 1550kV짜리를 2단 저감하면 250 곱하기 2니까 100kV. 얘는 250kV. 1단이. 그러니까 1550짜리를 쓰는데 2단 저감을 한 겁니다. 250 곱하기 2. 500.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1050. 1050kV가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860kV에다가 1단 저감하면 100이니까 760kV가 되겠죠. 아니면 750kV에다가 1단 저감하면 605이겠죠. 얘는 어떻게 그래? 154의 절연 부분을 보면 이거 그림 그렸었는데 선비 TL, LA, TR, CB, 그리고 선로, 애자 154에서 절연 부분 얼마라고요? 이거 얼마였죠? 최 차장님? 얼마였죠? 860. 그 다음에 이거 얼마죠? 예. 요거는 예? 여기 답 써놨지 않습니까? 예? 650. 얘는 얼마라고요? 예? 460. 이렇게.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못 쓰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지?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절연입조 또 나오네. 그럼 절연입조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이런 수치가 나와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가 나왔을 때 막 어떤 걸 갖다 쓸 건지를, 전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떤 걸 갖다 쓸 건지를 딱 생각하고, 이거 절연입조 나왔다 그러면 이거 막 갖다 쓰는 겁니다, 일단.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쓰기가 쉬운 거고, 이해를 못하면은 어떤 걸 갖다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절연열화 진단법이 이제, 사선 상태에서 진단 방법이 있고, 활산 상태에서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보시면은, 절연열화 진단법. 저기서는 케이블의 절연 원인하고 대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원인은 뭐라고요? 화생전열기, 뭐 전기열화생 해가지고 뭐 전기적, 기계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 가지고 외우시면 되고, 그럼 전기적인 뭐가 원인이 있겠냐? 기계적인 원인이 뭐가 있겠냐? 화학적인 원인이 뭐가 있겠냐? 생물학적인 원인이 뭐가 있겠냐?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서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드렸고, 자료 부분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식공포, 건매컴, 천단반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키워드 가지고 외워서 일단은 저기 나와야 됩니다. 이게 건매컴, 천단반이 건매컴, 첨단반, 건식공법, 표면을 매끄럽게, 컴파운드 층진, 첨가제, 그리고 단말 처리, 반도전층을 균일하게. 첨가제를 투입해가지고 그 전이 부분을 균등하게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써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절연열화 진단법입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케이블은 어떻게 진단하고, 변압기는 어떻게 열화 진단하고, 지하에서는 어떻게 열화 진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또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케이블, GR, 뭐, 피레기도 열화가 됐는지 진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뭐, 차단기도 열화가 됐는지 진단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대부분 이제 케이블이라든가, 변압기라든가, GIS, 부분방전 같은 거 열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얘기죠. 오래된 것들. 점검하기 힘든 것들. 피레기 같은 거 이거 교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 정전됐을 때 피레기 그냥 달면 됩니다, 그냥. GIS나 TR이나 이런 케이블 같은 거 교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힘든 거를 얼마나 지금 수명이 남았는지. 예를 들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금 정기검전 받죠? 얘네들도 그런 식으로 정기검전을 받습니다. 정기검진 받으면서 어떤 방법으로 검진을 받느냐. 그러면 사선 상태에서 검진 방법이 있을 테고, 활선 상태에서 검진 방법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활선 상태에서 하는 건 뭐냐.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CT를 찍는다든가, MR을 찍는다든가, 체온을 잰다든가 이런 거죠. 사선 상태는 마취해놓고 안에 까서 보면은 확실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죽여놓고 나서 테스트를 하면은 뭔가,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검진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예?
보시면은 이제 사선 상태에 대한 열화 진단법이 가장 더 확실합니다. 활선 상태보다는. 사선 상태에서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직류 누설 전류, 직류 고전압 인가법, 그리고 부분방전, 유전영접, 뭐 이거는 절연장, 직류 고전압 인가가 어차피 절연장 매가니까. 직류 누설 전류법은 직류를 인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공사 같은 게 와가지고 처음에 케이블에다 어떻게 해야 되죠? DC 성급법이라고 얘기하죠. DC 성급법. 직류를 인가합니다. 직류를 인가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낮춰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1분하고 뭐 10분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 비율이 당연히 떨어져야 되겠죠? 안정화되니까. 근데 이렇지 않고 이 케이블이 나쁜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걸 킥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킥 현상이라고 하는데 툭툭 발로 킥한다는 것처럼 킥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DC 성급비라고 해가지고 1분하고 10분 뒤에 그 비율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게 1보다 이제 올라가는 경우, 여기보다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DC 성급비가 안 좋은 경우는 케이블의 절연이 안 좋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C를 인가하는 거죠. 고전압 인가법. 얘는 뭐냐? 절연장을 인가하는 거죠. 왜냐면 케이블에다가 여기를 접지 않고 이쪽에만 메가를 때립니다. 메가를 때린다는 게 DC 전압을 뭐 DC든 AC든지 전압을 인가하는 겁니다. 전압을 인가하면은 이게 전압이 돌아오려면 오음이 나오려면 R은 I분의 V인데 전압을 인가했습니다. 이 저항이 무한대하게 나와있죠. 전류가 안 흐르니까. 예? 누설 전류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이죠. 이게 안 흐르니까 어떻게 되지? 얘는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무한대. 큰 값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메타에서 이렇게 무한대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흐른다는 얘기는 요게 절연이 파괴가 돼가지고 전류가 흐름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로 확인하는 거. 부분방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내부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면은 하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찌지직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부분적으로 방전이 일어난다. 파샬 차지 해가지고 PD라고 해야 된다. 파샬 디스차지. 차지는 충전이고 디스니까 반대거든. 충전의 반대, 그러니까 방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방전이 일어난다. 부분방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디요? 방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전이 일어나는 이걸 보고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잡아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또 전기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화학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전영접은 뭐라고요? 아까 도블 테스터, 탄델타 시험이라고 하거든요. 왜? 아까 절연 역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아까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에 대한 걸 원래는 사인분의 요거 사인이 뭐죠? S자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경우 사인은 S자죠. S 이렇게 S자를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S자. 코사인은 어떻게 쓰죠? 코사인은 어떻게 쓰죠? 코사인은 C를 쓰죠. 그러니까 코사인은 이렇게. 탄델타는 또 어떻게 쓰죠? 탄델타는 T를 쓰죠. C를 쓰니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뭐냐? 탄델타니까 이걸 옆으로 하면 이거분의 이거 아닙니까?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고요. 결과적으로 요거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요걸 체크를 하는데 요거나 이게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는 기준이 틀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틀어지니까 요 비율이 틀어지죠. 이의 기준은 안 틀어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탄델타를 쓰는 건 이겁니다. 이 기준을 안 틀어뜨리기 위해서 얘는 절연 역률이 바뀌면서 계속 바뀌니까 기준이 틀려지니까 이 값이 자꾸 비율이 틀려지는데 탄델타를 쓰면은 이 기준이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거 늘어나는 것만 보는 거니까 이 값이 정확하게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델타를 쓰는 겁니다. 탄델타는 그래서 역률을 보는 겁니다. 역률을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역률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그걸 보는 기준들이 있다 이거죠.
결국은 요 각도를 보는 거죠, 요 각도. 여기 얼마나 벌어졌는지. 근데 아까 요것도 각도는 똑같은데, 계산할 때 이 부분이 막 바뀌니까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요 기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활선 상태에 대한 진단법들이 있는데, 요건 그냥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가서 좀 보시라고. 제가 다 설명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 열화 진단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장점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것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때 그 교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고장점 측정 방법 하고 좀 설명드리고 나서 쉬었다가 4장 선로정수하고 코로나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이게 지금 내용이 지금 제가 전체적인 윤곽만 설명을 드렸는데 상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 부분을 이제 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기본수 과정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가 상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반이라든가 심화학습반에 가서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저런 것들은 다 테스트를 해봤었습니다. 옛날에. 장비를 다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아는데, 교재, 그 답안지에 있는 그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그 이상에 대한 것들을 쓰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개념만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는 답안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지중 케이블의 고장점 측정 방법. 자료가, 일단 제가 일부 가져온 자료들 중에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지중 케이블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펄하다. 펄, 다. 이걸 머펄하다. 머펄하디. 이렇게 썼는데. 머레이 루프법. 루프가 들어가는구나. 아까 얘기했던 루프가 뭔지 모르겠지만. 펄스 레이더. 레이더가 들어가네. 이건 아크. 반사법. 뭐가 반사되는구나. 디케이. 뭐가 감쇄되는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외에 있다고 그러면 임피던스 브릿지법이라든가 탐색 코일법 등이 또 있습니다. 뭐 정종용량법도 있고. 근데 저번에 머펄하다 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 송전술로 송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의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렸어도 요런 게 있다 정도는 봤으니까 보내드린 자료에서 이게 뭔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는 몇 가지만 샘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레이 리프법 같은 경우는 휘스턴 브릿지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가운데다가 검유계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휘스턴 브릿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전원을 인가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식 같은 걸 계산하는데 결론적으로 얘하고 곱한 거하고 얘하고 곱한 거는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계산식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이용한 게 얘 부분은 인가하는 부분에 대한 저항이고요. 얘 부분은 케이블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걸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요걸 이제 케이블 쪽에 응용해서 그리면 전원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전원부가. 여기서 지금 저항이 연결될 때 양쪽의 저항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여기하고 여기 부분.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얘는 같으니까 어떤 위치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 둘,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계산값에서. 요 두 개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케이블 거리를 압니다. 거리를. 예? 거리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통전을 하다 보면은 얘 값을 조정을 하다 보면 이 케이블 거리는 아니까 요 3는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지락 지점.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선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선이 돌아와야 되는데.
선이 끌어졌으면 여기에 대한 L킬로미터하고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하고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조정이 되는 거죠. 얘를 조정을 해가면서 딱 보면은 얘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얘에 대한 단점은 케이블이 지락됐을 때만 됩니다. 단선이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임피던스가 이게 합쳐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 부분에 대해서는 머레이 리프법은 케이블 도치의 저항을 이용한 것으로 정밀도가 높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장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요 장비 두 개만 들고 가서 나머지는 케이블에다만 물려서 저항만 조절하면 되니까 측정 및 운반 조작이 용이하다. 근데 이렇게 지락 사고 시에만 가능하다 이거죠. 단선 사고라든가 단락 사고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 원리가 안 맞기 때문에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 펄스 레이더법은 펄스를 보내는 겁니다. 레이더처럼 위치를 추적한다 이거죠. 그래서 펄스 발생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측정기가 있고요. 뭐 이런 자료들은 제가 다 보내드린 데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펄스를 보내는 거지. 얘가 단선이 되거나 그러면은 처음에 펄스를 이렇게 한번 보내면은 갔다가 이 단선이 됐으면 이렇게 오겠죠. 지락이 됐을 때는 요건 지락시. 단선시. 얘가 갔다가 이렇게 오고 갔다가 이렇게 오면 돼. 이렇게. 지락이 됐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거꾸로 이제 땅을 타고 돌아오니까 여긴 부극성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긴 양극성이 되고. 근데 단선이 되면 얘가 갔다가 여기서 다시 또 돌아올 데가 없으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같은 극이 돌아오겠죠? 단선이 됐을 때. 그러니까 단선이 되면 같은 극이 들어오니까 이 파형을 보고도 얘가 단선이 됐는지 아니면 지락이 났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고 여기 간격을 보면은 여기 케이블 길이가 있으니까 내가 보낸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가서 이게 돌아온 걸 아니까 이걸 나눠보면 대충 어디쯤에서 사고가 났다는 걸 알겠죠. 왜냐면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만큼인데 여기 돌아온 요 펄스 그 구간으로서 여기 뭐 케이블에 대한 그 부분을 또 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펄스 레이더법은. 아크도 마찬가지 아크 반사법, 뭐 디케이도 감사하는 부분. 근데 탐색 코일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그 배관이 이제 끊기거나 하는 부분들인데 탐색 코일은 도치에가 있습니다. 도치에다가 이제 주파수를 흘리는 겁니다. 어떤 주파수? 보통 우리가 쓰는 60Hz가 아닌 500Hz의 큰 주파수. 그럼 주파수가 크니까 여기 자기장이 많이 형성이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 도로 위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장비를 뭐 이렇게 대고, 그러니까 뭐 보시면 땅에 있는 그 동전 찾는 것처럼 음파 측정기를 사람이 이렇게 음파 측정기를 들고 사람이 가면서 귀로 이렇게 듣습니다. 이렇게 귀로 들으면 이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500Hz니까 가청 주파수보다 큰 주파수 대역이니까 기기는 들을 거 아닙니까? 듣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안 들립니다. 왜? 끊겨져 있는 데서는 그게 안 들릴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들으면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 전기를 쓰는 건 60Hz나 50Hz를 쓰지만 이런 특수기기들은 이제 헤르츠 대역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500Hz 정도를 쓴다. 비행기 같은 경우는 몇 Hz를 쓸 것 같습니다. 비행기는 400Hz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충전기 같은 거 가서 비행기에서 충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헤르츠가 틀리니까. 우리는 60Hz 기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는 400Hz를 쓰거든요. 그럼 그 안에 이제 컨버터가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가져가면은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400Hz짜리를 60Hz로 바꾸더라도 그거에 대한 그 콘센트들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데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외의 것들을 보시면은 뭐 다른 것들이 또 있긴 한데 그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또 쉬었다가 이제 사장 부분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